나가 대 끊어먹을 년 같으니라고 어디서 쌍둥이 딸을 낳아와? 갓 해산한 며느리에게 시어머니는 소금 세례와 함께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저는 빗속으로 내쫓겨 친정아버지를 찾아갔죠. 며칠 뒤 외할아버지가 선물한 30억 아파트 소식에 시어머니는 눈이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어리니 명의는 내 앞으로 해둬야 나중에 교육비로 쓰지. 시어머니가 찾아와 생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등 뒤에 얼마나 무서운 반격이 기다리고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마다 만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가슴속에 꽁꽁 묶어두었던 해묵은 이야기를 이제야 꺼내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저의 아버지 한만복 씨의 이야기부터 해야겠네요. 아버지는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커다란 앞치마를 두르고 나무를 깎으셨죠. 공방 안에는 항상 코를 찌르는 매캐한 톱밥 먼지와 은은한 나무 향이 가득했답니다. 아버지는 그 좁은 공방에서 평생을 보내신 분이었어요. 거친 손등에는 항상 자잘한 흉터가 가득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거뭇한 때가 끼어 있었죠. 저는 그런 아버지의 등이 세상에서 가장 넓고 든든한 줄로만 알고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에게 항상 돈의 무서움을 가르치셨어요. 서희야, 돈이라는 건 말이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그 무게를 모르면 사람을 잡아먹기도 하는 법이야. 너는 남의 돈 무서운 줄 알고 내 땀방울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에게 아주 소박한 삶을 강조하셨죠. 제가 대학에 다닐 때도 아버지는 남들처럼 비싼 가방이나 옷을 사주시는 대신 편의점 아르바이트 자리를 직접 알아봐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화려한 명품 대신 편의점 조끼를 입고 밤을 지새우는 법을 먼저 배웠답니다. 친구들이 화려한 해외여행 사진을 올릴 때 저는 낡은 작업화를 신고 공사 현장을 누볐죠. 제가 졸업 후 들어간 곳은 청남이라는 중견 건설사였어요. 조경 설계사라는 제 직업은 생각보다 훨씬 고되고 먼지 나는 일이었답니다. 도면 위에 나무 한 그루를 그려넣기 위해 뙤약볕 아래서 몇 시간씩 서 있는 건 예산일이었죠.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얼굴은 금세 흙먼지로 뒤덮이고 땀방울이 턱 끝까지 맺히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게 참 좋았답니다. 텅 빈 땅에 제가 설계한 나무와 꽃들이 심어지고 그게 하나의 숲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는 게 제 삶의 유일한 즐거움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이었어요. 대형 상가 조경 현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인부들에게 물통을 나르던 한 남자를 보게 되었죠. 그게 바로 제 남편이 될 최진우였습니다. 최진우는 현장 소장이었는데 다른 소장들과는 참 달랐어요. 거들먹거리는 기색 하나 없이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내고 인부들이 쉴 때는 자기가 먼저 수박을 썰어 나르더군요. 소장님, 여기 설계도면이랑 실제 심어진 나무 위치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도면을 들고 다가가자 최진우는 이마에 땀을 훔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설계사님 오셨어요? 날씨가 너무 더운데 일단 이것 좀 드시고 말씀하시죠. 시원한 수박입니다. 그가 건넨 수박은 미지근했지만 그 속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그 뜨거운 현장에서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최진우는 참 성실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죠. 제가 퇴근할 때면 항상 제 낡은 소형차 앞까지 마중 나와 먼지 묻은 제 손을 꼭 잡아주곤 했습니다.
서희 씨, 나는 사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부모님 모시고 어렵게 살아와서 서희 씨 고생만 시킬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면 제 곁에 있어 줄래요? 최진호의 그 수줍은 고백에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아버지가 재벌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그저 가구점 딸이라는 소박한 신분으로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우리는 2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될 강말숙을 만나러 갔죠. 강말숙의 집은 겉보기에 아주 깔끔했지만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차가웠습니다. 소파에 정자세로 앉아있던 강말숙은 제가 들어서자마자 인사는 받는 둥 마는 둥 제 옷차림부터 훑어내리더군요. 서희라고 했니? 진호한테 듣기로는 친정아버지가 가구점을 하신다면서. 강말숙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긴장한 나머지 손바닥에 땀이 흥건해져 무릎 위에 치마를 꽉 움켜쥐었죠. 네, 어머니. 크지는 않지만 아버지가 평생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하시는 곳입니다. 제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강말숙은 코웃음을 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구점이라. 뭐, 나무 깎아서 얼마나 벌겠니? 우리 진호는 건설사 현장 소장이라 앞길이 창창한 앤데 사돈댁 형편이 너무 기우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구나. 우리 집안이 대단한 건 아니어도 근본 없는 집안 애를 들이는 건 좀 그렇잖니? 옆에서 지켜보던 최진호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작 강말숙의 말에는 토를 달지 못하고 제 눈치만 살피더군요. 어머니, 서희 씨 정말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에요. 제가 정말 힘들게 꼬셨어요. 최진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지만 강말숙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성실한 거야 당연한 거지. 요새 세상에 돈 없고 백 없으면 몸이라도 부지런해야지 안 그러니? 서희야,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오면 딴 생각 말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나 잘해라.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데를 잇는 거다. 우리 집안의 아들 귀한 건 알고 왔겠지? 강말숙의 목소리는 조근조근했지만 그 속에 담긴 압박은 숨이 막힐 정도였어요. 저는 그때 그 차가운 거실 분위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얼음물에 던져진 것처럼 온몸이 떨려왔죠. 하지만 사랑하는 최진호를 믿었기에 그가 제 옆에서 제 손을 잡아줄 거라 믿었기에 그 모든 수모를 견뎌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인내라는 게 이런 건가 싶었죠. 하지만 강말숙의 남아선호 사상은 제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 내내 강말숙은 예단 목록을 들먹이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사돈댁 형편에 이 정도 해오는 것도 벅차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우리 진호 체면이 있지 않니? 동네 사람들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가구점 딸이라 손재주만 좋고 돈은 없다고 말해야겠니? 강말숙은 제가 가져간 소박한 선물들을 거실 구석으로 밀쳐버리며 혀를 찼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죠. 친정아버지는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신 채 그저 제가 좋은 사람 만나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라고 계셨습니다. 서희야, 시댁 어른들 말씀 잘 듣고 내가 먼저 고개 숙이면 다 너를 예뻐해 주실 거다. 모자란 거 있으면 언제든 아빠한테 말하고. 아버지는 낡은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저에게 용돈 봉투를 내미셨어요. 그 봉투 안에 담긴 돈이 아버지의 땀방울인 걸 알기에 저는 차마 그 돈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옥 같은 시집살이의 문턱을 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에도 강말숙은 제 친정 친척들이 입고 온 옷차림을 흉보며 저를 죄인 취급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최진호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으니까요.
그리고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다리던 임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말숙은 태몽을 꿨다며 처음으로 저에게 환한 미소를 보여주었죠. 애미야, 내가 어젯밤에 커다란 황금잉어가 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꿨단다. 이건 영락없는 아들 태몽이야. 너 드디어 우리 집안에 효도하는구나. 강말숙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맛있는 걸 사 먹으라고 돈 몇만 원을 쥐어주더군요. 그게 강말숙이 저에게 보여준 처음이자 마지막 호의였다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최진호 역시 제 배를 쓰다듬으며 매일 밤 행복한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서희야, 우리 아들 태어나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아빠로 만들어줄게. 너도 고생 많았어. 남편의 그 한마디에 진한 서러움이 다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뱃속의 아이들을 위해 매일 조경 현장을 누비면서도 힘든 줄 몰랐습니다. 제가 설계한 공원에 아이들과 함께 산책하는 상상을 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거든요. 하지만 강말숙의 아들 집착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아들의 좋다는 한약이며 미신적인 부적까지 들고 와 저를 괴롭혔죠. 이걸 침대 밑에 두고 매일 밤 빌어라. 꼭 아들을 낳아야 한다. 너 우리 집안대 끊기면 내가 너 가만 안 둘 줄 알아. 강말숙의 협박 섞인 당부는 태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저는 참아냈습니다. 정기 검진 날 의사 선생님이 쌍둥이라는 소식을 전했을 때 강말숙은 병원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들 쌍둥이라니. 우리 집안에 경사가 났구나. 진호야, 너 드디어 장가 잘 간 보람이 있다. 강말숙은 제가 쌍둥이를 품고 고생하는 건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저 대를 이을 아들이 둘이나 생긴다는 사실에만 도취해 있었죠. 저는 그 모습이 석연치 않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모든 게 좋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출산 예정일을 일주일 앞둔 그 비 내리는 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1 차가운 빗줄기와 소금 세례의 기억. 상고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어요. 온몸에 마디마디가 벌어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는데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제 귓가에 대고 속삭이더군요. 서희님 축하해요. 너무 예쁜 공주님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뻐해야 할 순간인데 이상하게도 등줄기에 소름이 돋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아니나 다를까 분만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강말숙이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어요. 강말숙은 누워있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다짜고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라고요? 공주님? 지금 계집애 둘이 나왔다는 거야? 이보쇼, 간호사 양반. 우리 아들이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 어디서 이런 재수 없는 소리를 해? 간호사가 당황해서 뒤로 물러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머 할머니. 요즘 세상에 딸이 얼마나 효녀인데요. 애기들 정말 건강해요. 하지만 강말숙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침대 옆에 있던 서류 가방을 열더니 미리 준비해 온 종이 뭉치를 제 가슴팍에 내던졌습니다. 그건 이혼 서류였어요. 잉크 냄새도 채 마르지 않은 아주 정교하게 작성된 서류였죠. 서희 너 똑똑히 들어라. 내 집안에 대 끊어먹을 불효시를 들인 내 눈이 보살이지. 어디서 아들 하나 못 낳고 이런 계집애들을 둘이나 달고 나와? 당장 이 종이에 도장 찍고 내 집에서 나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옆에 서 있던 남편, 진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호는 제 눈을 피하며 병실 구석에 있는 소독약 냄새 나는 벽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진호야, 제발 말 좀 해봐. 우리 아이들이잖아. 당신 딸들이잖아.
제 목소리는 쉰 소리가 섞여서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진호는 강말숙의 서슬 퍼런 기세에 질려 제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서희야, 어머니 혈압 오르시잖아. 일단 어머니 말씀대로 해. 나도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아들인 줄만 알았는데 이게 뭐야? 그 순간 제 심장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사랑했던 남자, 제 모든 것을 걸었던 그 사람이 고작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갓 태어난 아이들과 저를 외면하다니요. 강말숙은 제 비참한 꼴을 즐기기라도 하듯 제 짐가방을 병실복도로 던져버렸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환자들의 수군거림이 뒤섞인 그 차가운 복도에서 저는 찢어진 수술 부위를 움켜쥐고 간호사들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에 올랐습니다. 갓난아기 쌍둥이가 담긴 바구니 2개를 양손에 쥐었을 때 그 가녀린 생명들의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 아직 몸도 제대로 못 추슬렀어요. 조리원 예약도 다 되어 있잖아요. 제 애원에도 강말숙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조리원? 내 귀한 아들 돈으로 어디 계집에 낳은 몸뚱이를 조리해? 당장 내 친정으로 꺼져버려. 강말숙은 병원 정문까지 따라 나와 검은 비닐봉지에서 소금을 꺼내더니 제 얼굴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재수 없는 것들, 다시는 우리 아들 앞길 막지 마라. 이 소금 맞고 영원히 떨어져 나가. 병원 밖에는 계절에 맞지 않는 차가운 빗줄기가 장대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얇은 베네저고리 한 장에 쌓인 아이들을 품에 안고 저는 비를 피할 처마 밑을 찾아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택시조차 잡히지 않는 그 절망적인 거리에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제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수술 부위는 칼로 베이는 듯 아파왔고 아이들은 추운지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젖지 않게 하려고 제 외투로 바구니를 덮고 빗속을 뚫고 걸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가 계신 그 낡은 가구점 뿐이었어요. 한참을 걸어 도착한 가구점 앞 대문은 평소처럼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마 배를 누르지 못하고 문턱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미안해. 제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흩어졌습니다. 그때였어요. 대문이 벌컥 열리며 낡은 앞치마를 두른 아버지가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처참한 몰골에 저와 아기 바구니를 보더니 한참 동안이나 빗속에서 저희를 안고 소리 없이 어깨를 들먹였습니다. 서희야, 내 딸 서희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아버지는 서둘러 저를 방 안으로 들였습니다. 방 안은 늘 그렇듯 은은한 나무 향기가 감돌고 있었죠. 아버지는 따뜻한 물을 받아 제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아이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갓 태어난 손녀딸들의 얼굴을 보던 아버지의 눈빛이 어느 순간 무섭도록 차갑게 가라앉더군요. 평소에 인자하던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서희야, 아빠가 너를 검소하게 키운 건 세상의 험함을 알게 하려 함이었지. 이런 수모를 참으라고 가르친 게 아니었다. 그자들이 감히 내 딸과 손녀들을 이렇게 대했단 말이냐.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벽에 걸린 낡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예, 접니다. 이제 제가 움직여야겠습니다. 준비된 것들 다 진행시키세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평생 한 번도 제 앞에서 입지 않았던 빳빳하게 다려진 고급 정장을 꺼내 입으셨습니다. 손때 묻은 대패와 망치가 놓여있던 작업대 위에는 대신 수십 장의 부동산 서류와 법인 인감들이 올라왔죠.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낡은 가구점 앞 골목에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줄을 지어 도착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창문을 열고 구경할 만큼 장관이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으며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아버지는 더 이상 톱밥 먼지를 뒤집어 쓴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국내 부동산 개발업계를 쥐락펴락하는 만복 부동산 개발의 한만복 회장, 그 자체였죠. 서희야, 봐라. 이게 아빠의 진짜 모습이다. 너와 저 어린 생명들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데가 아빠가 돈으로 똑똑히 치르게 해주마. 강말숙이라는 그 여자, 자기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곧 뼈저리게 느끼게 될 거다. 아버지는 비서가 내미는 서류 가방을 챙기며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름으로 된 강남 노른자위 땅의 펜트하우스 증여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60억 증여 프로젝트, 강말숙의 탐욕이 만들어낸 그 지옥을 무너뜨린 가장 화려하고도 잔인한 복수가 이제 막 시작되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단단한 품 안에서 어제 맞았던 그 소금이 더 이상 아프지 않게 느껴지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가 흘렸던 눈물만큼 그들에게 처절한 응징을 돌려줄 시간이었으니까요. 챕터 2 60억의 소문과 비굴한 그림자. 아버지가 끓여주신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온 방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쫓겨나 빗속을 헤매던 그 차가운 기운이 그제야 조금씩 가시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얼음장 같았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진동하며 울려대고 있었거든요. 발신인은 보나 마나 그 사람, 아니 그 여자, 강말숙이었죠. 아버지는 숟가락을 놓으시며 제 휴대폰을 물끄러미 쳐다보셨습니다. 서희야, 전화 오는데 안 받니? 보나 마나 그 집구석 사람들이겠지? 아버지가 국그릇을 제 앞으로 밀어주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안 받을래요, 아빠. 보나 마나 뻔한 소리 할 텐데 뭐하러 귀를 더럽혀요. 그냥 보고 있으면 속만 터져요. 제가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받지 마라. 내 귀는 예쁜 우리 아기들 울음소리만 듣기에도 모자라니까. 하지만 저들이 뭐라고 하는지는 우리가 똑똑히 알아야 한다. 이리 내봐라. 아빠가 좀 보마. 아버지는 제 휴대폰을 가져가서 화면을 넘겨보셨습니다. 강말숙이 보낸 문자들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사죄는커녕 독설이 가득했죠. 이 재수없는 물건아, 너 지금 어디 숨었어?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위자료는커녕 내 옷까지 하나도 못 챙겨갈 줄 알아라. 내 아들 앞길 막는 것도 유분수지. 어디서 계집애 둘을 낳고 유세를 떨어? 아버지는 문자를 하나하나 읽으시더니 입술을 꽉 깨물며 휴대폰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으셨습니다. 참나. 사람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말을 내뱉을 수 있나? 서희야, 너 이런 대접 받으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니? 아빠가 정말 죄인이구나.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남편이었던 진호에게서도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보다 더 비겁한 내용이었죠. 서희야, 엄마가 지금 너무 화가 나셔서 그래. 일단 장인어른 가구점에 애들 맡기고 너는 몸이나 좀 추슬러. 내가 엄마 잘 설득해 볼게. 근데 이혼 서류는 일단 도장 찍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야 엄마 화가 좀 풀리실 거야. 나중에 다시 합치면 되잖아. 응? 저는 그 문자를 보고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다시 합치자니요. 저를 빗속으로 내쫓을 때는 구경만 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아이들의 베넷 저고리를 갈아입히며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절대로 저 지옥 같은 집구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정말 바쁘게 움직이셨습니다. 가구점 안쪽 밀실로 들어간 아버지는 수십 명의 사람과 전화를 주고받으셨죠. 오후가 되자 가구점 앞으로 검은색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류 가방을 들고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만복 부동산 개발의 법무팀 변호사들이었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들에게 단호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자, 시작하게. 내 딸이 그동안 시댁에서 받았던 모든 모욕과 폭언, 그리고 출산 직후에 쫓겨난 그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날짜별로 다 정리해. 증거 확보는 확실하게 하고, 위자료 청구는 물론이고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아주 탈탈 털어버릴 거니까. 법무팀장이라는 사람이 서류를 챙기며 아버지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병원 CCTV와 산부인과 간호사들의 증언까지 확보해 두었습니다. 그쪽 시어머니라는 분이 소금을 뿌린 장면까지 아주 선명하게 찍혔더군요. 법적으로 아주 완벽하게 끝내겠습니다. 변호사들이 나가고 나자 아버지는 저를 부르셨습니다. 서희야, 이제 내가 설계한 복수라는 이름의 숲에 나무를 심을 차례다. 부동산 업계 기자들 몇 명 불렀다. 내 이름은 가명으로 하겠지만 대략적인 내용은 다 나가게 할 거다. 손녀딸들에게 주는 내 100일 선물이 아주 세상을 시끄럽게 할 게야. 아버지는 빙긋 웃으시며 제 어깨를 다독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식이 인터넷과 포털 사이트 메인을 장식했습니다. 부동산 거물 한만복 회장, 외손녀 탄생 기념 강남 아파트 60억 증여. 기사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었어요. 강남의 노른자위 땅에 있는 30억짜리 펜트하우스 2채가 갓 태어난 쌍둥이 손녀딸들에게 각각 증여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기사 하단에는 아파트 내부의 화려한 전경 사진과 함께 한 회장의 유일한 상속녀가 최근 출산했다는 정보가 은근히 흘려져 있었습니다. 강말숙이 이 기사를 못 볼 리가 없었죠. 그 시각 강말숙과 진호는 거실에서 희희낙낙하며 진호의 새 장가 자리를 알아보고 있었다고 해요. 지인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저는 아버지가 정말 무서운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강말숙은 기사를 처음 보고는 코방귀를 뀌었다고 합니다. 에이, 가구점 딸년 아버지가 무슨 한만복 회장이야? 이름만 같은 거겠지. 그 집구석이 60억은커녕 60만 원이나 제대로 있을까봐? 강말숙은 그렇게 비웃으며 무시하려 했답니다. 하지만 진호가 기사에 첨부된 아파트 위치와 증여인의 필적,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조경 설계를 맡았던 단지의 정보가 겹친다는 걸 알아차린 순간 집안은 뒤집어지고 말았죠. 진호가 사색이 되어 강말숙에게 기사를 보여주며 외쳤다고 해요. 엄마, 이거 서희 맞아요. 여기 조경 설계사 한모 씨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서희 아버님 이름이 한만복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진호는 자기가 놓친 게 황금 덩어리가 아니라 다이아몬드 광산이었다는 걸 깨닫고 머리를 쥐어뜯었다고 합니다. 강말숙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액정만 쳐다봤습니다. 강말숙 어머니. 이름 옆에 뜬 발신인 표시가 그렇게 가증스러울 수가 없더군요. 1시간 전까지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이제는 제 번호를 미친 듯이 누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옆에서 허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맞지? 저게 사람의 탐욕이라는 거다. 돈 냄새를 맡으면 짐승보다 더 빨리 움직이는 법이지. 서희야, 이제 문을 좀 열어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저들이 얼마나 비굴하게 기어 들어오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라. 아버지는 경호원들에게 대문을 열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 대문 앞에는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강말숙이었죠. 며칠 전 소금을 뿌리던 그 기세는 어디로 갔는지 얼굴에는 꿀을 바른 듯한 가식적인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양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게 분명한 최고급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가 들려 있었고요. 강말숙은 대문 앞에서 서성이며 경호원들에게 아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안녕하세요. 제가 이 집 며느리 보러 온 시어머니예요. 우리 며느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친정 와 있거든요. 여기 맛있는 과일 좀 전해주러 왔는데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경호원들이 묵묵부답으로 서 있자 강말숙은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는 신용까지 하며 소리를 높였습니다. 서희야, 애미 왔다. 내가 그동안 정말 눈이 멀었었나 봐. 우리 예쁜 강아지들 보고 싶어서 잠도 한숨 못 잤단다. 애미야, 문 좀 열어다오. 지나가던 동네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왜 저래? 며칠 전에는 소금 뿌리고 난리더니 오늘은 왜 저렇게 싹싹 빌어?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강말숙은 제 이름을 애타게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앉아 대문 카메라 화면을 지켜보며 혀를 차셨습니다. 사람 탈을 쓰고 저렇게까지 추악할 수 있다니. 돈이 정말 무섭긴 무섭구나. 서희야, 이제 그만 들여보내라. 대신 저 여자가 내 발밑에서 얼마나 굴욕을 맛보게 될지 똑똑히 지켜보자꾸나. 아버지가 신호를 보내자 육중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강말숙은 문이 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마당을 지나 거실로 들어서는 그녀의 눈동자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낡은 가구점 뒤편에 숨겨져 있던 아버지의 진짜 저택, 그 화려한 풍경에 압도되어 입을 다물지 못했죠. 거실 천장에 달린 크리스털 샹들리에와 벽에 걸린 유명 화가의 그림, 그리고 대리석 바닥의 차가운 광택이 강말숙의 눈을 멀게 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들고 온 한우 세트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마치 죄인이라도 된 양저와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실수를 좀 씁니다. 저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대단한 집안 딸인 줄도 모르고 제가 정말 노망이 났었나 봐요. 강말숙은 말을 마치자마자 바닥에 넙죽 엎드려 큰 절을 올렸습니다. 그 비굴한 뒷모습을 보며 제 가슴 속에는 시원함보다는 깊은 혐오감이 밀려왔습니다. 돈 앞에서 자존심도 인격도 내팽개친 그 여자의 모습이 너무나 추악해 보였거든요. 진호는 뒤늦게 따라 들어와 제 눈치만 살피며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서희야, 나도 정말 몰랐어. 장인어른이 이렇게 훌륭한 분이신 줄 진작 알았으면 내가 엄마를 말렸을 텐데. 우리 아기들은 잘 있니? 아빠가 보고 싶어서 달려왔어. 진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소파에 등을 기대고 앉아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60억이라는 미끼를 문 하이에나들이 제 발로 호랑이 굴에 들어온 셈이었죠. 이제부터 그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지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챕터 3 탐욕이 부른 가면극과 찢겨진 진실. 거실을 채운 공기는 이상하리만치 무거웠어요. 웅장한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불빛은 눈부시게 밝은데 그 아래 서 있는 저들의 그림자는 시커멓고 축축하게만 보였죠. 일주일 만에 다시 보게 된 시어머니 강말숙과 남편 진호는 제가 알던 그 기세등등하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넓은 대리석 바닥 위에 덩그러니 서 있는 그 모습이 꼭 주인 없는 빈집을 헤매다 길을 잃은 가련한 떠돌이 개들 같아서 실소가 나올 뻔했답니다. 강말숙은 거실 한가운데 멍하니 서서 사방을 훑어보더니 갑자기 무릎을 털썩 꿇더니 바닥에 납작 엎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더니 찰싹 찰싹 소리가 온 거실에 울려 퍼지도록 자신의 양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기 시작하더군요. 서희야, 이 시어미가 정말 노망이 났었나 보다. 내가 정말 죽어야 해. 그때는 내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꼭 귀신에 홀린 것 같았단다. 내 자식 귀한 줄만 알았지. 내가 이렇게 귀한 집 귀한 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 못난 입이 보살이지. 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천벌받을 막말을 했겠니? 제발 이 못난 시어미를 한 번만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렴. 응? 강말숙은 눈물을 쥐어짜며 제 발밑까지 엉금엉금 기어와서 바닥을 손바닥으로 탕탕 치며 울부짖었어요. 그 가식적인 눈물 냄새가 코끝을 찌르는데 정말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죠. 옆에 서 있던 진호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요. 그는 땀으로 축축하게 젖은 손을 제 쪽으로 뻗더니 아주 조심스럽게 제 손등 위로 자기 손을 겹치려 했어요. 그 손길이 닿으려는 찰나 저는 소름이 끼쳐서 몸을 확 뒤로 뺐답니다. 서희야, 어머니가 정말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주무시고 울기만 하셨어. 식사도 전폐하시고 계속 내 이름만 부르시더라. 나도 정말 바보 같았어. 어머니 기세에 눌려서 당신이랑 우리 아이들 지켜주지 못한 거 평생 속죄하며 살게.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잖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만, 딱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정말 당신 없으면 안 돼. 진호는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며 제 눈을 빤히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눈에서 더 이상 예전의 다정함을 찾을 수 없었죠. 빗속으로 저를 내동댕이 칠 때의 그 서늘한 눈빛이 여전히 제 가슴 속에 박혀 있는데 이제 와서 저런 비굴한 눈빛을 보낸다니요. 아버지는 소파 깊숙이 등을 기대고 앉아 이 모든 추잡한 가면극을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시더니 아주 나직하지만 거실 전체를 짓누르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죠. 강사 부인, 사과를 하러 오신 진심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신 건 단순히 사과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내 손녀들에게 준 아파트 선물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어서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본론을 툭 던지자 엎드려 울던 강말숙의 눈동자가 순간 번뜩이는 걸 저는 똑똑히 봤어요. 그녀는 언제 울었냐는 듯 얼른 소매로 눈물을 닦아내더니 소파 끝에 걸터앉으며 얼굴색을 싹 바꾸더군요. 강말숙은 꿀을 바른 것처럼 달콤하고 상냥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아이고 사돈어른, 제가 어찌 감히 남의 재산을 탐내겠습니까? 다만 제 걱정은 이제 갓 눈도 못 뜬 어린 것들이 무슨 30억이나 되는 큰 재산을 관리하겠나 싶은 거죠. 세상 물정 하나 모르는 핏덩이들 이름으로 그런 게 돼 있으면 나중에 증여세니 뭐니 세금 폭탄만 맞고 복잡한 일만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일단 경험 많고 집안 어른인 제 이름으로 명의를 살짝 옮겨두는 게 어떨까 싶어서요. 제가 우리 손녀들 대학 등록금부터 나중에 시집갈 때 미천까지 책임지고 딱 관리해 줄 테니까요. 그게 가족들 사이에 가장 합리적이고 안전한 방법 아니겠어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도 나오지 않더군요. 저를 짐짝 취급하며 내쫓을 때는 언제고 이제는 60억 아파트를 자기 이름으로 해달라니요.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휴대폰의 녹음 버튼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하며
짐짓 모르는 척 물었습니다. 어머니, 며칠 전 병원에서는 제 딸들이 집안 망칠 재수 없는 계집애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그 애들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어머니 명의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애들이 재수 없으면 아파트도 재수 없는 거 아닌가요? 제 말에 강말숙은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리더니 이내 뻔뻔하게 대답했어요. 서희야, 그때는 내가 정신이 어떻게 됐었나 보다. 복덩이들을 몰라본 내 입이 보살이지, 정말. 우리 강아지들이 얼마나 복덩이면 태어나자마자 그런 귀한 선물을 받았겠니? 다 우리 집안 경사고 가문의 영광인데 내가 어찌 그 돈을 허투루 쓰겠어? 다 우리 손녀들 미래를 위해서 하는 소리지. 아버지는 그 광경을 가만히 지켜보시더니 뜻밖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강사 부인 말씀도 일리가 있군요. 갓난아이들이 관리하기엔 너무 큰 재산이긴 하죠. 명예 이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살짝 윙크를 하시며 안심시키셨어요. 그건 탐욕에 눈먼 저들을 더 깊은 구렁텅이로 끌어들이기 위한 미끼였던 거죠. 강말숙은 명예 이전이라는 소리에 눈이 뒤집혀서 입가에 음흉한 미소를 숨기지 못하더군요. 진호 역시 이제야 자기 팔자가 피었다는 듯 안도하는 표정으로 어깨를 폈고요.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 문이 활짝 열리고 아버지가 미리 불러둔 법률 대리인들과 낯선 여성이 들어왔어요. 화려하게 꾸몄지만 눈빛만은 서늘한 그 여성은 진호를 뚫어지게 노려보며 다가왔죠. 아버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그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은 진호 군과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분입니다. 진호 군의 전 여자친구이자 현재 진호 군의 아이를 임신 중이라고 주장하며 저희를 찾아오신 분이죠. 거실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어요. 진호의 안색은 핏기가 싹 가셔서 하얀 종이장처럼 변했고요. 강말숙은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소리야. 어디서 이런 근본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우리 진호를 모함하는 거예요. 사돈어른,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가방에서 초음파 사진과 진호와 주고받은 은밀한 문자 내역들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동댕이 쳤어요.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들사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그 비겁한 침묵은 모든 게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죠. 제가 상고를 겪으며 생사를 오갈 때 남편이라는 인간은 다른 여자와 아들 낳을 꿈을 꾸고 있었던 거예요. 진호가 제 발치를 붙잡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서희야, 이건 정말 실수였어. 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너무 압박하셔서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살려줘. 강말숙은 아들의 외도 사실이 명백해졌는데도 오히려 상간녀를 훑어보며 뻔뻔하게 소리쳤습니다. 사내 자식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들만 낳아준다면 그게 효도 아니겠니? 서희 너도 그만 유세 떨고 아파트 명의나 얼른 넘겨라. 아들 낳은 여자 들어오기 전에 내 할 일은 해야지. 저는 평화롭게 자고 있는 쌍둥이 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의 사슬을 이제는 정말 제 손으로 끊어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직감했죠.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쳐다봤어요. 이제 이 추잡한 가면극을 끝내고 진짜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끝났으니까요. 챕터 4 무너지는 모래성 위의 벼락. 이혼 재판 당일이었어요. 법원 정문을 들어서는데 그날따라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눅눅하게 피부에 달라붙더군요.
제 손에는 아버지가 밤새워 챙겨주신 수천 장의 증거 서류가 담긴 커다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가방 끈이 어깨를 짓누르고 파고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전혀 무겁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가방 안에 저들의 추악한 실체를 세상천지에 까발릴 날카로운 칼날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끓어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법원 복도는 대리석 바닥에 제 구두 굽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죠. 저 멀리서 화려한 코트를 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강말숙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칠 새 어디서 돈이라도 꾸었는지 번쩍거리는 귀걸이까지 달고 기세가 등등하더라고요. 어머, 저기 좀 봐라. 며느리라는 애가 독하게 가방까지 챙겨왔네. 예, 한서희. 너 오늘이라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 강남 아파트 명의만 내 앞으로 딱 돌려주면 내 아들이 너랑 다시 살 수도 있다고 내가 잘 말해줄게. 아이들은 우리가 잘 키워줄 테니까 너는 내 갈 길 가라고. 이게 다 너 생각해서 하는 소리 아니니? 젊은 애가 애둘 딸려봐야 인생 종치는 거 한순간이야. 강말숙은 법원 복도 한복판에서 제 팔을 덥석 붙잡으며 뻔뻔하게 비웃더군요. 그 손길이 닿는 순간 소름이 쫙 돋아서 저는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거나 눈물을 훔치던 한서희는 이제 거기 없었거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자 한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꿈 좀 깨세요. 그 아파트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줄 요새지 어머니 노후 자금이나 남편 빚 갚는 화수분이 아니에요. 오늘 법정에서 어머니 그 더러운 입이 어떤 소리를 했는지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겁니다. 각오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제 말에 강말숙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리며 혀를 찼습니다. 돈 좀 생겼다고 아주 고개가 뻣뻣해졌구나. 두고 보자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그녀는 씩씩거리며 변호사 뒤로 숨더군요. 재판이 시작되고 법정 안은 찬바람이 쌩하니 부는 것 같았습니다. 진호의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는 제가 출산 후 심각한 산후우울증에 빠져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고 갓 태어난 아이들을 돌볼 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한서희 씨는 임신 기간부터 정서적 불안을 보여왔으며 출산 이후에는 아이들을 방치할 우려가 매우 큼이 입증되었습니다. 반면 저희 의뢰인 최진호 씨와 그 어머니 강말숙 여사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과 지극한 효심으로 아이들을 훌륭한 가문의 자손으로 키울 준비가 완벽히 되어 있습니다. 재산 또한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하여 아이들의 미래를 보장할 계획입니다.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저를 빗속으로 내쫓고 소금을 뿌렸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세우다니요. 옆에 앉은 진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제 눈을 단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비겁함이 뚝뚝 묻어나는 그 뒷모습을 보니 제가 왜 이런 남자를 사랑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죠. 바로 그때 저희 측 변호사님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측이 주장하는 안정적인 가정 환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영상을 통해 똑똑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피고 강말숙 씨가 원고에게 했던 발언들이 과연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도 판단해 주십시오. 법정 화면에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병원에서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저를 강제로 끌어내고 복도에 짐을 던지며 소금을 뿌려대던 강말숙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찍혀 있었죠. 내 끊어먹을 계집애들을 낳아? 하는 그녀의 악다구니가
법정 안에 울려 퍼지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경악 섞인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강말숙에게 꽂혔죠. 아니,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갓 낳은 산모를 길바닥에 내쫓다니 짐승도 저러지는 않겠다. 어머나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소금까지 뿌리네. 저게 시어머니라고? 강말숙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건 오해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잠시 실수를 한 거지. 평소에는 안 저래요. 재판장님, 저 영상은 악의적으로 편집된 겁니다. 저 며느리년이 아주 교활하게 저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요. 판사님이 법봉을 두드리며 엄하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피고 한 번만 더 소란을 피우면 강제 퇴정시키겠습니다. 앉으십시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저희 측은 강말숙이 제 아파트 명의를 뺏기 위해 저를 협박하고 구걸하던 녹취 파일들을 하나씩 공개했습니다. 명의만 내 앞으로 해두면 내가 다 관리해주마. 세금 아껴야지. 그녀의 탐욕스러운 목소리가 가득 울리자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말숙은 이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며 손톱을 깨물더군요. 저는 증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뱃속에서 10달을 품고 세상에 나온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판사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가슴속에 응어리진 한을 쏟아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출산한 바로 그날 시어머니로부터 집안 망칠 재수 없는 계집배라는 말을 들으며 빗속으로 쫓겨났습니다. 제 남편은 그 곁에서 어머니의 눈치만 보며 침묵으로 저를 버렸습니다. 저들이 이제 와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건 제 딸들이 소중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제 아이들의 이름으로 증여된 60억 아파트를 가로채기 위한 추악한 속셈일 뿐입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제 소중한 딸들의 인생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부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제 진술이 끝나자 법정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재판 중간에 잠깐 휴정 시간이 주어졌고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저 멀리 벤치에 아버지가 앉아 계시더군요. 아버지는 제가 다가가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일어나 제 어깨를 단단하게 감싸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정장 소매에서 나는 은은한 나무 향기가 그제야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서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설계한 조경 도면에 마지막 나무를 심을 차례구나. 아빠가 다 준비해뒀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라. 저들은 제 발등을 제가 찍게 될 게야. 아버지는 제게 태블릿 PC 화면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조경을 설계했던 강남 펜트하우스 단지의 최종 도면이 담겨 있었죠. 분수대가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기 안전한 나무들이 울창하게 들어선 그 공간이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집이 아니다. 내 실력을 다 쏟아부어서 만든 우리 아이들을 지켜줄 철옹성이 될 게야. 그리고 진호 그 친구. 아빠가 그 건설사의 숨은 대주주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겠지. 회사 돈에 손대고 자재비를 빼돌린 정황이 포착됐으니 조사가 시작될 거다. 아마 내일 아침이면 직장에서 얼굴 들고 다니기 힘들 게야. 아버지의 말씀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단순히 돈으로 복수하는 게 아니라 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체면과 생업까지 하나씩 무너뜨리고 계셨던 거예요. 재판이 재개되고 드디어 저희 측의 결정적인 카드가 등장했습니다. 바로 진호의 상간녀가 증인으로 법정에 들어선 것이었죠. 그녀가 모습을 드러내자 강말숙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현이 여길 왜 와? 당장 나가. 어디서 더러운 발을 들여서 여길 망쳐.
강말숙은 미친 사람처럼 달려들려고 했고 결국 교도관들이 달라붙어 그녀를 제지했습니다. 판사님은 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피고 강말숙 법정 모독과 소란죄로 강제 퇴정을 명합니다. 당장 끌어내세요. 강말숙은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저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한서희, 너 2년 내가 가만 안 둬. 우리 아들 인생 망치고 내가 잘 살 것 같아? 내 아파트 내놔. 그녀의 고함이 멀어지고 나서야 법정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상간녀는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강말숙과 진호의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기에 충분했죠. 강말숙 씨는 저에게 아들만 낳아주면 지금 며느리를 당장 내쫓고 그 자리에 저를 앉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호 씨도 그 말에 동조하며 저에게 임신을 종용했고요. 저는 그저 그 말만 믿고 바보같이 모든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진호는 이제 고개조차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재판장님의 눈빛은 더없이 차갑고 엄격해졌죠.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저는 다시 조경 설계사로서 도면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의 방을 어떻게 꾸밀지, 어떤 나무를 심어 공기를 맑게 할지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리더군요. 하지만 강말숙은 포기라는 걸 모르더군요. 그녀는 일가 친척들을 몽땅 불러 모아 저희 집 앞에서 확성기를 틀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재벌 딸이면 다야? 시어머니를 길바닥에 내쫓는 천하의 불효녀를 고발한다. 우리 아들 아파트 뺏어간 도둑녀는 물러가라. 그 추태를 보며 아버지는 단호하게 대응하셨습니다.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으로 그녀를 다시 고소하며 한 푼의 선처도 없음을 명확히 하셨죠. 진호는 매일 밤 술에 취해 전화를 걸어와 울고불고 매달렸습니다. 서희야, 나 정말 죽고 싶어. 회사에서도 쫓겨나게 생겼고 어머니는 매일 나를 닥달해.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아파트 반채, 아니 거실 명이라도 내 앞으로 해주면 안 될까? 그래야 내가 사채 빚이라도 갚아. 우리 애들 아빠잖아. 응.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수신 차단을 눌렀습니다. 그들의 추락을 지켜보는 제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습니다. 저는 다시 만복숲 테마파크 프로젝트에 전념하며 제 커리어를 쌓아갔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집안을 채워갔습니다.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인 승리였죠. 양육권은 당연히 제게 왔고 수억 원의 위자료와 강말숙의 폭언에 대한 손해배상금까지 인정되었습니다. 법정 문을 나서는데 쏟아지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고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60억 아파트는 이제 저와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습니다. 인과응보, 저들이 제게 뿌린 소금이 이제 그들의 인생을 쓰라리게 할 시간이 온 것이었죠. 챕터 5 찬란한 펜트하우스와 무너진 왕국의 잔해. 이혼 판결이 나고 딱 한 달이 흐른 뒤였어요. 제가 그토록 설계하고 꿈꿨던 강남의 그 펜트하우스로 이사하던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시리도록 푸르렀답니다. 이삿짐 트럭들이 단지 입구를 통과할 때 보안 요원들이 깍듯하게 고개를 숙이며 저를 맞이하는데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탯줄도 떼지 못한 아이들을 안고 빗속을 헤매던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화려한 울타리 안으로 들어온 거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눈부신 한강의 야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거실 한복판에 서서 가만히 숨을 고르는데 제가 직접 설계했던 테라스 정원에서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바람을 타고 실내로 스며들더군요. 그 향기를 맡으니 비로소 제 자리를 찾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공주님들,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더 이상 춥지도 않고 무서운 할머니도 없는 우리들의 요새란다. 저는 아기 바구니에 누워 옹알이를 하는 아이들의 보드라운 뺨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이들은 마치 제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방긋 웃으며 작은 손을 허공에 휘저었죠.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고 있으니 가슴속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리는 이 평온함 뒤에는 탐욕의 대가를 치르는 자들의 처절한 비명이 도사리고 있었죠. 이사를 마친 그날 오후 저희 측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한서희 씨 소식 들으셨나요? 강말숙 씨가 살던 그 빌라 오늘부로 압류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을 갚을 능력이 없으니 결국 집을 비워줘야 할 처지가 된 거죠. 변호사가 서류를 넘기는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깊숙이 기대앉아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자기가 뿌린 씨앗이니 스스로 거둬야죠. 그 집, 원래 저희 아버지 회사가 부지를 매입했던 곳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미 명도 소송장도 발송된 상태라 조만간 짐을 싸서 나가야 할 겁니다. 최진호 씨 역시 회사에서 횡령과 자재비 착복 정황이 인정되어 최종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업계에 소문이 다 나서 재취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변호사의 담담한 보고를 들으며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때는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행복을 속삭였던 남자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추락했는지 참 인생이 허무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하지만 그들이 저와 제 아이들에게 했던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떠올리면 동정심은 사치일 뿐이었습니다. 이사하고 일주일 뒤 저는 아이들의 100일을 맞아 펜트하우스 연회장에서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사실 파티라기보다는 제가 조경 설계사로서 사회에 다시 복귀함을 알리는 공식적인 자리이기도 했죠. 파티 당일 연회장은 화려한 꽃장식과 은은한 샴페인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평소 제가 존경하던 건축가 선배님들과 업계의 저명한 인사들, 그리고 제가 가구점 딸인 줄로만 알았던 오랜 동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니, 서희 씨, 정말 깜짝 놀랐어. 만복 부동산 개발의 외동딸이었다니, 우리를 감쪽같이 속이다니 정말 대단해. 함께 현장을 누비던 설계팀 박대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와인잔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죠. 속이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저 제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이제는 제 배경보다 제가 만든 숲을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당연하지. 서희 씨 실력이야 우리가 다 알잖아. 이번에 맡은 만복숲 프로젝트도 대박 날 거야. 우리 팀원들도 다들 응원하고 있어. 박 대리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으로 손녀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연회장 중앙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평소 무뚝뚝하시던 아버지가 아이들을 보며 보조개가 패일 정도로 호탕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지더군요. 아버지는 내빈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허허,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누워있는 이 예쁜 녀석들이 바로 우리 가문의 귀한 복덩이들입니다. 제 딸 서희가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이 아이들과 함께 찬란한 꽃길만 걷게 해주려 합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아버지의 말씀에 장내에는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려한 VIP 블랙 드레스를 입고 내빈들 사이를 지나가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시어머니의 독설에 눈물 찢던 나약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아이들을 스스로 지켜낸 단단하고 아름다운 한 여성의 모습이었죠. 파티가 무르익어갈 무렵 연회장 입구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안팀장이 무전기를 만지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부사장님, 입구에 웬 할머니 한 분이 나타나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 시어머니 되시는 분 같은데 꽃바구니를 하나 들고 왔더군요. 보안팀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보고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눈빛으로 입구 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꽃바구니요? 그 안을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해 봤는데 다 시든 장미꽃들이고 밑바닥에 이상한 저주 섞인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폐기할까요? 예, 지침대로 하세요. 그 어떤 오물도 이 안으로 들여놓지 마세요. 만약 계속 소란을 피우면 경찰에 바로 신고하시고요. 저는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강말숙은 끝까지 가식적인 꽃바구니로 제 평화를 깨뜨리려 했던 거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유치한 수법에 흔들릴 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연회장 밖에서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그녀의 비명소리를 무시한 채 다시 손님들과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밤이 깊어 파티가 끝날 무렵 저는 잠든 아이들의 침대 옆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습니다. 펜트하우스의 완벽한 방음 덕분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았죠.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평화가 영원할 수 있도록 제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이 울타리를 지키겠다고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8시 제 단잠을 깨우는 전화벨 소리는 예상치 못한 불길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한서희입니다. 예, 영유아 센터에 누가 침입했다고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영유아 센터 원장의 당황한 목소리에 제 심장이 다시 빠르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강말숙과 진호, 그들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잃고 제 아킬레스건인 아이들을 향해 추악한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의 절정에서 마주한 이 불길한 예감은 제가 넘어야 할 마지막 거대한 위기가 오고 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으며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이제는 방어적인 복수를 넘어 그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 놓아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챕터 6벼랑 끝에 소음과 무너지는 그림자. 어제까지만 해도 저희 집 거실엔 은은한 소나무 향기가 감돌고 있었죠. 아버지가 손녀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해 주신 테라스 정원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렇게 달콤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정말 딱 하루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 채 가시지 않은 단잠을 깨운 건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였습니다. 액정에는 영유아 센터 상담 선생님의 이름이 떠 있었고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울먹이는 선생님의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진정하시고 말씀해 보세요. 무슨 일인가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선생님이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저기 서희 어머님, 지금 어떤 아주머니가 센터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난동을 부리고 계세요. 자기가 아이들 할머니라면서 유모차를 꽉 붙잡고 안놔주는데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어서요. 기자들까지 몰려와서 지금 센터 앞이 난리도 아니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앞뒤질 겨를도 없이 겉옷만 대충 걸치고 집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고 제 손끝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센터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평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해야 할 그곳에 강말숙의 날카로운 고함이 비수처럼 꽂히고 있었죠.
이것 봐요. 내가 이 애들 친할머니라니까. 내 아들 핏줄인데 왜 내가 못 본다는 거야? 당신들 저 집 재벌 며느리한테 돈이라도 받았어? 왜 나를 가로막아? 강말숙은 마스크를 반쯤 걸친 채 아이들이 타고 있던 쌍둥이 유모차 손잡이를 억세게 붙잡고 흔들어대고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울고 있었고 당황한 교사들은 그녀를 떼어놓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었죠. 제가 달려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애들 놀라는 거 안 보이세요? 당장 손 놓으시라고요. 강말숙은 기다렸다는 듯 저를 매섭게 노려보더니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센터 앞에 진을 치고 있던 기자들을 향해 가짜 눈물을 쥐어짜며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기자님들, 이것 좀 보세요. 이 며느리년이 재벌 아빠 믿고 권세를 부리더니 이제는 늙은 시어머니를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우리 아들은 직장에서 쫓겨나고 저는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이 독한 년은 강남 펜트하우스에서 호의호식하며 제 자식들도 못 보게 해요. 아이고, 내 팔자야. 번쩍이는 카메라 플래시 소리가 마치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기자들은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제 얼굴 앞에 마이크를 들이밀었죠. 한서희 씨 시어머니를 부당하게 내쫓으셨다는 게 사실인가요? 재벌가 갑질 논란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센터 무단 침입을 주장하시는데 정말 면접 교섭권을 고의로 방해하고 계신 겁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며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저들은 이미 자극적인 기사거리를 완성한 눈치였거든요. 강말숙의 눈물 섞인 거짓 진술은 그날 오후부터 인터넷과 뉴스 포털을 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관계는 안중에도 없었죠. 제 실명과 아이들의 얼굴이 형편없는 모자이크로 가려진 채 전국으로 유포되었고 저는 순식간에 돈으로 천륜을 끊는 천하의 악질 갑질 며느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여파는 생각보다 훨씬 잔인했습니다. 제가 조경 설계사로서 자부심을 품고 진행 중이던 만복숲 테마파크를 비롯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줄줄이 중단 통보를 해왔어요. 조경 설계는 이미지와 신뢰가 생명인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에게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 수북이 쌓인 계약 파기 서류들을 보며 저는 거실 구석에서 떨리는 손을 마주 잡고 흐느꼈습니다. 제 청춘을 다 바쳐 일궈온 커리어가 단 몇 시간 만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만 것이죠. 하지만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호가 알코올 냄새를 풀풀 풍기며 저희 펜트하우스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기름통이라고 주장하는 플라스틱 용기가 들려 있었고 주위에는 이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유튜버들이 가득했어요. 서희야, 한서희 나와. 아파트명에 하나만 넘겨주면 내가 깨끗이 사라져준다니까. 너만 잘 살면 다야. 우리 엄마는 지금 여관방 전전하는데 너는 여기서 발 뻗고 잠이 오냐? 진호는 비굴하게 소리를 지르며 기름을 몸에 끼얹는 신용을 했고 이 처참한 광경은 실시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그를 제지하려 하자 그는 미친 듯이 발버둥 치며 로비 바닥을 뒹굴었죠. 가까이 오지 마. 나 여기서 확 불지르고 죽어버릴 거야. 재벌 사위 대접은커녕 빚더미에 앉힌 내장인 어른도 나오라고 해. 주민들의 항의는 빗발쳤고 아파트 브랜드 가치 하락을 우려하는 관리소의 압박까지 더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집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었습니다. 커튼 사이로 보이는 기자의 카메라 렌즈를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혀왔죠. 강말숙은 기세를 몰아
양육비 청구 소송과 면접 교섭권 불이행에 대한 대규모 소송을 다시 걸어왔습니다. 진호 역시 아버지를 부당해고와 업무방해로 고소했고 만복 부동산 개발은 유례없는 고강도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는 압박은 결국 아버지의 건강을 갉아먹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거실에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을 때 제 세상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정신 차리세요. 여기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전담 의료진의 밀착 케어를 받으며 응급실로 실려가셨고 저는 홀로 아이들을 지키며 무너져가는 친정의 사업과 시댁의 파상 공세를 막아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날 밤 아이 중 한 명이 갑작스럽게 고열을 내며 앓기 시작했습니다. 해열제도 듣지 않아 응급실로 가야 했지만 병원 문 앞까지 따라온 기자들과 저를 가로막은 강말숙의 방해로 치료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애미야, 그 아파트 명의만 내 앞으로 돌려놓으면 이 모든 소송 다 취하해주마. 손녀 살리고 싶으면 도장 들고 나와. 강말숙의 비열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질 때 저는 제 무력함에 눈물을 쏟았습니다. 아이의 뜨거운 이마를 짚으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방어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요. 1분 1초가 지옥 같았던 그날 새벽 저는 아버지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마이너스 챕터 7 얼어붙은 진실의 불꽃과 마지막 심판. 병실 안을 가득 채운 건 규칙적으로 울리는 모니터의 기계음과 코끝을 찌르는 맵싸한 소독약 냄새뿐이었어요. 하얀 시트 위에 누워 계신 아버지는 종이 한 장처럼 창백해진 얼굴로 거친 숨을 내뱉고 계셨죠. 저는 그 곁에 앉아 아버지의 마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손등에 튀어나온 힘줄이 제 가슴을 후비는 것 같았어요. 그때였어요. 죽은 듯 누워 계시던 아버지가 제 손을 아주 강하게 쥐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정신이 드세요? 저 서희예요. 저 보여요? 제가 울먹이며 묻자 아버지는 힘겹게 눈을 뜨시더니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을 가리키셨습니다. 그곳에는 낡고 작은 열쇠 하나가 놓여 있었죠. 서희야, 이걸 가져라. 이게 그들을 단숨에 무너뜨릴 마지막 반격의 시작이 될 거다. 아빠는 내가 강해질 거라 믿는다. 아버지의 그 목소리는 아주 낮았지만 제 가슴 속에 꺼져가던 복수의 불꽃을 다시 지피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손에 꽉 쥐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아버지가 건네주신 그 열쇠로 열어본 비밀 서류함 안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강말숙이 과거에 자신의 시아버지를 축출하기 위해 서류를 조작했던 결정적인 증거, 그리고 진호가 상간녀를 폭행하고 입막음을 위해 작성했던 비밀 합의서 원본까지 말이죠.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제 손끝은 분노로 사들사들 떨렸습니다. 비서실장님, 지금 당장 법무팀 소집해 주세요. 아버지가 주신 이 서류들 한 장도 빠짐없이 검토해서 오늘 오후에 기자회견 잡겠습니다. 저는 비서진에게 전화를 걸어 단호하게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강말숙에게 돈을 받고 저에 대한 허위 제보를 일삼던 삼류 기자들에게 역으로 접근했죠. 실례지만 기자님, 지금 쓰고 계신 그 기사가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알고는 계신가요? 진실을 보도할 기회를 드릴게요. 아니면 강말숙 씨와 함께 공범으로 법정에 서시겠어요? 제 서늘한 제안에 기자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강말숙에게 매수되었던 사실을 고백하며 자백 녹취록을 제 앞에 내놓았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펜트하우스 연회장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비릿한 금속성 소리를 내며 터졌고 저는 그 환한 조명 아래서 아주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그동안 여러분이 보셨던 것이 얼마나 추악하게 조작된 연극이었는지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진호가 로비에서 벌였던 분신 소동의 CCTV 영상을 공개했어요. 라이브로 중계되던 그 긴박한 장면 뒤편, 기름통에 들어있던 액체가 사실은 투명한 맹물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장내에는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저기요, 그럼 저 남자가 지금껏 연기를 했다는 건가요? 한 기자가 당황해하며 묻더군요. 저는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연기뿐만이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공갈 협박이죠. 이어서 보여드릴 자료는 최진호 씨가 저에게 보냈던 문자 전문입니다. 화면 가득 아파트명에 하나만 넘겨주면 내가 깨끗이 사라져준다는 그의 비굴한 문장들이 떴습니다. 기자들은 앞다투어 셔터를 눌러댔고 장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강말숙이 살던 빌라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저질렀던 막대한 규모의 탈세 정황을 국세청에 직접 제보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주장하던 면접교섭권 역시 갓난아기들을 강제로 데려가려 했던 아동학대 미수행위임을 법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했죠.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어머니가 그토록 원하시던 강남 아파트, 이제 청소하시면서 구경이라도 실컷 하게 해드릴게요. 기자회견 말미에 제가 던진 이 한마디는 강말숙에게 전하는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여론은 순식간에 반전되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저를 갑질 며느리라 비난하던 사람들은 이제 강말숙을 향해 재산을 노린 파렴치한 범죄자라며 돌팔매질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해 퇴원하셨고 만복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는 오히려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희야,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설계한 조경 도면에 마지막 나무를 심을 차례구나. 퇴원하신 아버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저는 조경 설계사로서 중단되었던 프로젝트들을 다시 재개하며 최고의 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살던 그 빌라는 제 지휘 아래 철거되어 주민들을 위한 공공도서관과 공원으로 변했죠. 법원은 강말숙에게 실형과 막대한 배상금을 판결했고 그녀는 전 재산을 압류당한 채 비참하게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진호 역시 구속되어 감옥 바닥에 눕게 되었고요. 저는 모든 법적 해결을 마친 뒤 아이들과 함께 아버지의 정원에서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며 비로소 완전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죠? 아버지는 인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그날, 저는 펜트하우스 창밖의 어둠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눈물 대신 차가운 진실로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았으니 다시는 그 누구도 내 소중한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요. 그날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챕터 8 진실의 숲에서 피어난 마지막 미소. 부사장님, 오늘 오전 10시에 생명의 숲 프로젝트 기부금 전달식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비서의 차분한 목소리에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설계 도면을 덮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울 속에 저는 이제 만복 부동산 개발의 부사장으로서 아버지를 도와 기업의 상생 경영을 이끄는 당당한 경영인이자 설계사로 서 있었죠. 아버지는 제 어깨를 다독이며 흐뭇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서희야,
너는 이제 누구의 딸이 아닌 한서희 자체로 빛나고 있구나. 내가 이끌어가는 이 회사의 미래가 참으로 기대되는구나. 아버지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손녀들과 세계 일주를 떠날 계획을 세우시며 참으로 편안해 보이셨습니다. 아빠, 다 아빠가 저를 믿어주신 덕분이에요. 이제는 제가 아빠 대신 이 자리를 지킬게요. 저는 아버지를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우리가 사는 강남 펜트하우스의 중앙 정원은 이제 두 아이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울창한 숲이 되었죠. 매일 아침 아이들의 작고 보드라운 손을 잡고 집을 나설 때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느낀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출근길 로비에서 생각지도 못한 사람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로비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을 무릎 꿇고 닦고 있는 한 여자의 구부정한 뒷모습이 보였죠. 바로 강말숙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몰수당하고 생계가 막막해진 그녀가 자신이 그토록 명의를 탐냈던 바로 이 아파트 단지의 청소부로 고용되어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낙엽을 쓰는 그녀의 손은 거칠고 갈라져 피눈물 나는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며 빗자루를 떨어뜨렸습니다. 애미야. 아니, 저기. 부사장님. 강말숙은 후회 가득한 눈물로 젖은 눈을 하며 저를 부르려 했지만 제 곁을 지키던 경호원들의 차가운 제지에 가로막혀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차갑게 지나치며 과거의 모든 연민을 끊어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부사장님, 아는 분이십니까? 경호원의 물음에 저는 창밖을 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제 갈 길 가시죠. 그 순간 저는 그녀를 인생의 기억에서 완전히 삭제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얼마 전 출소했다는 진호의 소식도 들려왔죠. 그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공사 현장을 전전하다가 어머니가 청소부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파트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이 로비 한 구석에서 서로를 탓하며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비극적인 모습을 경비원을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서희야,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진호가 감옥에서 매일같이 보내오던 용서의 편지들은 이미 단 한 통도 읽지 않은 채 분쇄기에 들어가 쓰레기가 된 지 오래였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 청소부로 전락한 삶은 너무나도 관대한 처벌이라는 생각마저 들더군요. 저는 아파트 단지 중앙정원에 작은 조형물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강말숙이 매일 청소를 하며 지나갈 때마다 볼 수 있도록 그 위에는 진실은 결코 잠들지 않는다는 글귀를 새겨 넣었죠. 그것이 제가 그녀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자 경고였습니다. 제 커리어의 정점이 된 생명의 숲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 수익금 전액을 미혼모와 우리 아이들 같은 딸 쌍둥이 가정의 자립을 위해 기부했습니다. 돈의 무게를 알게 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아라와 서아, 제 예쁜 딸들은 이제 아장아장 걷기 시작하며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아이들로 무럭무럭 자라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여기 꽃이 피었어요. 아이들의 부름에 테라스로 달려가며 저는 평화롭게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제 완전히 아물어 단단한 굳은 살이 되었고 저는 더 이상 과거에 힘겨웠던 한서희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노을이 펜트하우스 테라스를 붉게 물들이는 시간, 저는 호탕하게 웃으시는 아버지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해요. 우리 이제 매일 이렇게 웃으면서 지내요.
과거를 보내주고 찬란한 내일을 맞이하는 저희 가족의 앞날에 더 이상 어둠은 없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제 마음에도 완전한 봄이 왔네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탯줄도 채 마르지 않은 산모를 빗속으로 내쫓았던 시어머니 강말숙이 결국 자신이 그토록 탐냈던 펜트하우스에 청소부로 전락해 피눈물을 흘리는 모습은 우리에게 인과응보의 무서움을 똑똑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비겁하게 침묵하며 어머니 뒤에 숨었던 남편 진호 또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어 마마보이의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죠. 탐욕은 결국 그 칼날을 쥔 사람을 스스로 베어버리지만 서희 씨처럼 자신의 땀방울과 진실을 믿는 사람에게는 마침내 찬란한 봄날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주변의 모진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서희 씨가 설계한 정원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평화롭고 아름다운 숲을 예쁘게 가꿔 나가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잘 들었다는 한마디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자님의 그 말씀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이다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